이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네. 조금만 가까이 오면 되지 않아요? 네. 사회 보시는 분이 북이랑 교류협력 사업 경험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6.15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그러니까 어제 김연경 MBC 전 아나운서가 자기는 21번이나 갔다고 잘난 척 하던데 저는 100번을 넘게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려면 평양에 가야 된다고 평양 시민이라는 별명이 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6.15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서 북을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북일에 그냥 관광을 간 게 아니라 북이랑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남북의 차이 같은 거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좀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되고 나서 남북 관계가 차단되고 나서 그전에는 막 사업한다고 다닌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막 뭐가 궁금한지, 뭘 보고 싶은지,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게 별로 없이 그냥 사람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뭘 나는 앞으로 어떤 걸 이렇게 북을 가더라도 연구해야 될까. 그러면서 공부하게 된 게 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남쪽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똑같은 나라 역사 맞아? 완전히 다른데? 이제 그럴 정도로 심각하고 남쪽에서는 북의 역사는 개무시를 해요. 그 역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북의 역사와 우리 쪽의 역사들의 쟁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역사가 같아야 한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의 통일이 민족의 통일을 앞당겨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이렇게 역사의 분열이 민족의 동질성을 더 약화시키는 지금의 상황이 좀 가슴이 아파서 이제 그 북이랑 앞으로 역사 문제, 그다음에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다가오는 새 민간교류의 시대에는 통일의 시대에는 그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는 이 자료들은 이제 그 북의 자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 갖고요. 운 좋게 이제 그 알라딘 그에 들어가 보니까 북의 그 단대사라 그래요. 그 왕조사. 뭐 신라사 이런 25권짜리 전집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북의 사회학 출판사에서 중국에 나와서 팔아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해서 그냥 알라딘 교보 이런 데서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사다 놓고 남쪽의 역사서를 다 사다 놓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고 이제 북의 어떤 그 역사관에 대해서 쉽게 이제 설명하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마 이제 기존의 통일 북에 대한 설명하는 교육에서는 좀 다루기 힘든 새로운 그 주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그냥 처음에는 역사만 얘기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제목이 좀 바뀌었어. 이렇게 뭐 갑자기 시대에 뭐 지금 어저께 북미 정상회담을 그 얘기하라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얘기 조금 하고 이렇게 그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저께 누가 세기의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세기의 만남이라는 말 갖고 너무 약해요. 인류의 역사는 이 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반도의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가장 첨예한 패권주의와 그에 대한 저항 이런 대립의 역사, 전쟁의 역사, 대립의 역사였는데 어제를 계기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몰락하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뭐 힘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평화적인 이런 관계로 변화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제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선언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세요? 언론에 보니까 김정은한테 내다바이 당했다. 마치 비핵화를 해줄 것처럼 하고
결국은 뭐 이렇게 우롱당했다. 이런 내가 좀 심각하게 정난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전문가들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약올라해요. 뭔가 미국은 북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제압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좀 제압당한 듯한, 굳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거가 사람들은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질 않아요. 지금 그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북이 이제 누가 어떤 패친이 페북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미국이 하도 이제 북을 공격하니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핵을 갖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산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정상으로 가자. 고지가 저기다. 핵을 만들자. 그래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딱 올라오는 순간 이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잘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잘 내려가는데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 산은 우리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까 뭐 리비아식 모델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핵을 갖고 싶어 했던 나라들, 미국의 어떤 군사력의 정수는 핵 공격이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나라들이 여지없이 다 미국한테 깨져요. 그죠? 리비아도 그래서 핵을 먼저 포기했어요. 포기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로 이게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이제 그 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이 갖고 싶어 했던 반면에, 그리고 그것으로 미국한테 당하고 싶지 않았고 했던 반면에 거의 모든 국가가 사실은 실패하고 좌절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북은 이제 그 실력을 되게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과 이제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을 제기하고, 근데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북이 요구한 건 그거잖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 우리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굳이 뭐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핵을 들고 있겠느냐. 근데 이제 북은 미국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뭐 미국한테 원한 게 뭐냐? 우리를 못 살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재하지 말고 우리를 계속 군사훈련 시켜서, 그러니까 그 미국의 공포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 인공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날아간다는 사실, 이게 이제 그때 괌 막 이렇게 쏜다고 했을 때 괌 사람들이 막 피난 가고 난리가 났었대잖아요. 근데 그런 공포를 북한 주민들은 상시로 느꼈던 거예요. 군사훈련만 한다 그러면. 그 군사훈련이 그냥 군사훈련이 아니라 반드시 핵 항모가 들어오고 핵 공격을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에 갔을 때 이제 그 군사훈련 기간에는 못 가요. 못 가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이제 그 전쟁 그 막으로 군대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지겨움, 전쟁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이렇게 1년 내내 군사훈련 없는 날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 짓 하지 말아달라. 그 짓 하지 말아달라. 너네가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짓은 하지 말라. 그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비핵화 다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북이 너무 놀랐어요. 미국이 너무 놀래서 공짜로 다 날로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얘네들 리비아처럼 다 항복을 시킬 수 있는가 보다 라고 너무너무 신나갖고 막상 테이블에 딱 앉아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그거잖아요. 왜 CBID 그게 뭐냐면, 좋아요. 완전히 폐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스를 수 없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거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핵 과학자들, 핵 기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의 핵 과학자들을 다 외국으로 취업을 보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육자회담 할 때도, 예전에 모든 합의할 때도 북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계속 미국이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북은 그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자기네들 말 맞다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걸 받겠어요? 더군다나
항복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주권 국가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항복을 해갖고 항복을 해 사찰 들어오고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윈윈하자,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비핵화라는 문제와 평화 체제의 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어제 제가 보기에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제 좀 감화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CBID 사람들이 적어도 CBID를 발표하고 또 하나 뭘 이야기를 바랬냐면은 비핵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비핵화 로드맵을 얘기하려면 뭐를 또 같이 얘기해야 되냐면 평화 체제 로드맵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훈련 안 한다는 것만 갖고도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 아노미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서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CBID와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으면 지네들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북이 그걸 못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그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북이 핵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관계, 또 핵을 다 없애도 미국을 믿을 수 있는 관계부터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비핵화냐 평화체제냐라는 것은 다 이건 허구적인 거다. 어저께 얘기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하나씩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종석 장관을 되게 싫어했는데 어제 말 좀 잘하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지금 라는 것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북은 하차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폐기하고 알아서 이렇게 적어도 비핵화를 위한 세상 있잖아요. 갈 거고, 어느 순간에 또 이번에 이제 합동 군사훈련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상응한 조치들을 또 해주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에서의 기본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그래서 어제 현송월이 갔던 거 언론에 보니까 옛날에 핑퐁 외교 중국에 가서 했듯이 문화 공연을 미국에서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 어제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도 이긴 거고 트럼프도 엄청 살아난 거죠, 그죠? 그리고 북한도 살아난 거예요. 그거를 다 해냈던 것이 북의 이제까지 핵을 개발해왔던, 핵으로 맞서왔던 우리 민족의 어떤 힘이 하나가 있는 거고, 탁월한 지금의 외교력 있잖아요. 그런 단결을 바탕으로 한 외교력으로 결국은 설득시켜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가장 좋은 합의문이고, 저는 비핵화는 입구 전략이 아니에요. 출구 전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입구에 CBID 비핵화 그런 구체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든 전문가들이 북맹이고 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동안 일방적인 세뇌만을 받아왔는지 이런 거를 요즘처럼 빠져르게 느끼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트럼프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되게 안 됐더라고요. 이 그림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지금 정확한, 이거는 어제 한 열흘 보름 전에 나온 어떤 프랑스 만화가가 그린 컷인데 지금 이게 끌려가는 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게 이상한 현상, 이상한 현상? 이런 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제 역사의 한 장면을 봤어요. 근데 조금 역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우리는 서양은 잘 살고 동양은 못 산다. 이렇게 늘 그냥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서세동점의 시대 이걸 보고 나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나라에서 영국에 수출한 게 비다운 도자기, 특히 차.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은이 막 유출되니까 영국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식민지였던 인도 시켜서 아편을 이렇게 중국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전부 아편쟁이로 만들고 은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제 그러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저기 보면
저기 보세요. 중국 해안의 모든 도시들이 다 영국, 프랑스 먹히잖아요. 이 전까지 이거를 허세동점이, 그러니까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 시대가 아편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뭐였냐? 그러면 동양이 더 우세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문화, 그다음에 모든 과학 이런 것들이 동양이 뒤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양은 되게 더럽고 무식하고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서양이 잘나서 하게 된 게 뭐냐? 식민지 착취, 식민지적인 이런 거 수탈, 이걸 갖고 서양이 이제 동양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이 시대가 온 지 얼마 안 돼요. 아편 전쟁 100년 좀 넘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사건, 우리는 내가 요새 이거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청일 전쟁에 대해서 그 주체가 우리나라잖아. 청나라를 치기 이전에 일본이 먼저 경복궁을 점령해요. 경복궁을 점령해서 고종한테 강제로 청나라를 치겠다는 있잖아요. 그걸 받아내요. 그 명령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나라를 치기 전에 우리나라를 먼저 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꼼짝 못하게 인질로 가둬놓고 왕을 있잖아요. 그리고 청나라를 친 건데 우리는 마치 이 청일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청일전쟁의 모든 전장터는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다 동원됐거든요. 군인들, 군속들, 물자들 있잖아요. 이걸로 전쟁한 거예요. 이걸로 전쟁한 건데 제가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까 이제 보셨지만 이 만주를 제외해 놓고 나서요. 모든 청나라는 다 망했어요. 다 이제 서양에 분점당했는데 아직 만주 있잖아요. 만주 여기는 무사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게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이었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신미양요랄지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겼어요. 다. 신미양요는 배를 불태워서 제너럴 셔먼의 배를 불태워서 이긴 거고 신미양요는 다 죽었어요. 물살당했지만 미국 놈들이 물러가요. 왜? 저렇게 지독한 애들은 처음 봤다. 저렇게 지독한 애들은 처음 봤다고 다 물러가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조사하러 왔다고 오거든요. 조사 못했어요. 사실은 교육하러 온 거거든요. 강제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 거. 그러고 나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선은 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을 앞세워요. 일본이 이때 있잖아요. 메이지 유신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걔네도 미국이랑 불평등 조약 맺어가고 다 뺏기고 있는데 민중이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총알, 군함 다 대줘요. 다 대주고 치라고 사주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도 전부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사주받아갖고 일본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쓰고 있는 데가 이 얘기를 쓴 거는 뭐냐면, 여기를 계기로 이제 미국이 이제 크기 시작해요. 미국과 일본의 미일 동맹.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우리나라를 계기로 이제 요걸 계기로 점차 이제 영국은 몰락해 가요. 아직은 세계에서 이때만 해도 영국이 제일이었지만 영국은 서서히 몰락하고 미국, 일본이 태평양 세력이 이제 이렇게 점차 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이게 청일전쟁이었고 러일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제가 지도를 마땅히 못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주의 시대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여기 이만큼 사실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하여튼 자주의 시대 이 전체가 이제 그 사회주의화 되는 거. 그다음에 저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독립 이제 다 이제 해방운동 있잖아요. 식민지 이런 것들로 일어나고 비동맹 국가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도 이제 갈등이 막 생기고 이런 시대가 오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적어도 이제 사회주의가 가고 냉전이 한반도에서 분단 이게 됐던 거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렇죠. 마지막 냉전 국가. 그러다가 사회주의가 몰락하죠. 사회주의가 몰락해서 거의 이제 다 무너지고 거의 유일하게 조선이 하나 남았나? 지금도 라오스 이런 나라는 사회주의 얘기한다고 해요.
베트남도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회주의인지 중국도 사회주의인지는 잘 몰라요. 그게 워낙 그 자본주의가 많이 돼서 그러면서 레닌의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 때 잘 모르실 거예요. 90년대. 우리들은요, 지식인들은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다가 사회주의가 다 이렇게 몰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막 술 마시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미래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동구가 몰락되는 거. 북한테도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북이 아사자 100만 명. 아사자 100만 명.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은 북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사회주의가 몰락했는데 왜 북이 갑자기 가난해지냐. 사회주의는요, 달러 결제하지 않았어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사회주의 경제는 그렇게 잘 유지되던 경제가 어느 날 소련이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좀 나아졌지만 완전히 이제 미국 편이 되고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를 해달라고 해요. 달러를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달러가 없으니까 석유를 수입해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차가 멎어요. 화력발전소가 멈어요. 다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재해로 홍수가 들이쳐서 온 나라가 물에 잠기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제 김주석 수령님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지도자도 없지. 그다음에 온 나라는 물에 잠겼지. 뭔가 하려고 해도 기름이 없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초급 목표를 연명하는 제가 이제 북에 갔을 때 저랑 같이 얘기하는 미나협 파트너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정말 풀뿌리 키워먹고 살았다. 그 사람들 거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참담한 심정. 그래서 그때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그때 그렇게 다 얘기해요. 김정일 자기 백성도 못 먹여 살리는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예냐 주인이냐 이 갈림길에 섰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빵을 주겠다고 서양은 우리를 유혹했다. 미국은 우리를 유혹했다. 하지만 우리는 빵을 먹는 그 순간 그 사람들한테 그 자본주의화 되는 순간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주권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우리 어떤 지도부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노예냐 주인이냐 이 문제를 사회주의를 수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굶어 죽어가면서 저럴까라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흐름들을 제가 아까 아편 전쟁부터 쭉 보여드렸어요. 근데 당군능을 개발한 게 93년이에요. 김주석 돌아가시기 1년 전이죠. 김주석은 발굴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거를 왜 발굴했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왜 발굴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92년은 다 몰락한 거잖아요. 소련이 다 몰락하고 북은 엄청 어려워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아직은 이렇게 김주석은 서거하지 않았지만 북은 더 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저는 제가 당군능 행사에 북에 가면서 남쪽의 민족 종교하시는 분들, 선도교 이런 수훈교 이런 분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통일전선이라고 얘기해요. 통일전선 하려고 저런 거 만들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원래 당군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고구려 양식이라고 해서 고구려 이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북의 당군능이에요. 이렇게 당군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시대 때 그걸 왜 만들었을까?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사실은 그겁니다. 당군능을 파보니까 뼈가 부부의 유골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부터 그때 94년을 거슬러서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이라는 게 과학적인 희로 검사를 해보니까 전자상자성 공명 연대 측정 방법이라는 걸로 해보니까 이런 연대 측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무덤은요, 그거 당군 무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의아하시죠? 근데 조선왕조실록과 모든 역사책에 다 나와요. 평양에 당군릉이 있다, 거기 당군릉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효상 박사랄지 우리나라 민족종교 하시는 분이 김주석을 만났을 때 갖다 줬어요. 당군릉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파보니까 저게 나온 거고, 저걸 해보니까 저 연대 특정이 나온 거예요. 저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저 당군 부부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남자 여자가 나왔는데 BC 3000년에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BC 30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당군 조선이 BC 30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민족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면 첫 건국연대가 언젠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중국에 황하 문명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황하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우리는 황하 문명이 아류 문명처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황하 문명이 하나라 문명이 우리 당군 이거보다 1000년이 늦어요. 하나라라는 나라는 아직 중국이 고증학적으로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겨요. 우리의 고대 국가는 하나라부터였다고. 그런데 그 말하는 연도가 우리 고조선보다 1000년이 늦은 거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빨라서 뭐에 쓰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걸 알아야죠. 우리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온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우리 문화가 중국 문화에 영향을 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우리는 그 전에 BC 2333이라고 봤어요. 당요 무진년설이라고 봤어요. 그냥 이거는 당요 무진년에 내려왔다라고 한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연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뜻은 되는갑다라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자세한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왜 당요 무진년이라고 바뀌는가에 대한 근거들이 나오는데, 그건 오늘은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이제 구한말 때까지는 2333.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많이 단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당군 말살특동을 부렸죠. 그래서 당군이라는 것은 그냥 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해방 후에는 이걸 이렇게 증명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기원전 8, 7세기 혹은 기원전 10세기 정도, 2333도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설들이 되게 만연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자의 생존 연대가 가장 정확한 국가의 근거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료 검사를 해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조선을 30세기 초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원전 3000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뼈가 나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대 국가냐, 그렇게 어리석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BC 4000년기 후반부부터 우리나라에는 청동기가 시작이 돼요. 이건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이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집터, 뿌리나래, 이게 뿌리나래 활촉이에요. 활촉, 전투용 무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때만 청동기를 들었으면서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시 공산제가 무너지고 무한대의 전쟁이 일어나, 이제 종족과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진 종족은 노예로 바뀌는 이런 이제 사륙의 시대가 온 거예요. 사륙의 시대가 온 거고,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이 사륙의 시대를 정리하면서 고대 국가를 만들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요거를 다 검사해 보니까 BC 4000년기부터 온다는 거예요. 고인돌에 있죠, 고인돌. 고인돌과 집터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의 3대 문화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고인돌. 이거는 세계에 선돌은 되게 많아요. 근데 고인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거의 다.
거의 고인돌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고조선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은 뭐냐면 비파 모양으로 생긴 검인데, 제가 어렸을 때 박물관 가보고 무슨 칼이 저렇게 무슨 이렇게 춤추는 부채같이 생겼냐, 그리고 칼로 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청동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손잡이하고 이 칼날 있잖아요. 이걸 분리시켰어요. 분리형이에요. 세계에 이런 청동검을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고조선 문화의 유일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썼냐? 청동 아껴야죠. 청동 아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잡이는 갈아 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나중에 청동이 흔해지면서는 이것도 청동으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게 분리형으로 돼 있는 거, 이런 이게 고조선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 이렇게 고조선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미송리형 톡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미송리형 톡이라고 이렇게 이런 토기가 있어요. 근데 그 토기는 여러분 그건 아시죠?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나라 신석기에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토기예요. 다른 나라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없어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단군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미송리형 토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그 문화,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보급되는 경로를 보면은 이 고인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형 토기가 나왔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4000년도기부터는 이제 고인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미송리형 토기 전 단계의 팽이형 토기라고 있거든요. 이 빗살무늬 토기가 미송리형 토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팽이로 만든 원만한 항아리가 나와요. 그 항아리가 있던 거를 고조선 만들기 직전 고조선 초기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청동기 시대 불탄 짙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BC 3000년 단군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BC 4000년기 후반부터 청동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단군 조선은 이 청동기 문화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대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라의 건국을 BC 2070년이라고 봐요. 이게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는 유적이 나왔어요. 은허, 각골 문자. 그게 이제 그 일제시대 그 직전인가 언제 나왔는데, 그 전에 있던 나라가 하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라에 대한 유적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중국이 우길 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우리 다 인정하잖아. 2070년 BC 이렇게. 근데 적어도 고조선은 이거보다 1000년이 앞선 거죠. 우리가 훨씬 더 빨랐다. 그래서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하 문명이 아니고 우리는 대동강 문명이라고 얘기해. 문명. 그럼 우리는 문명, 그럼 뭐 생각하냐면 피라미드만 생각해요. 그잖아요. 근데 도올 김용옥 쌤이 말씀 잘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산에 이렇게 산낙국가잖아요. 모든 산마다 산성을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처럼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남한의 학자들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조선이 이제 알겠어. 이제 신하는 아니라는 건 알겠어. 뭐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고인돌을 보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인돌을 나누려면 몇천 명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었는데, 부족국가론, 부족 연맹체론, 성읍국가라는 건 도시국가라는 얘기죠. 조그만 도시국가. 그 다음에 치프덤, 이거는 두목이 보스. 초기국가론, 국가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국가는요, 고대 국가부터 시작해요. 고대 국가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는, 이렇게 엉성한지 이게 연맹제, 이게 부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노예제 왕권 국가예요. 이게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리 고조선 노예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성문법이 쫙 있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율령이 있고, 신분제가 짜르르 있고. 신분제는 언제부터 신분제를 보냐면 중세부터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보거든요. 그전에는 신분제라기보다는 노예의 잉여 생산에 의해서 유지되는 고조선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시 공동체, 이게 여기 혈연 공동체까지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해요. 신석기. 아직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부족 단위, 혈연 공동체가 있다가 이것이 국가로 이제 지역의 공동체를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면서 원시 공동체가 해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계급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 마을의 부족장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덕 높으신 어르신, 알아서 골고루 다 나눠주면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다 이렇게 나눠 먹고 같이 노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량이 막 높아져요. 높아지다 보니까 상속의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에 기속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나눠줘 보니까 밭대기 나눠주니까 더 농사를 잘 져요. 이게 이제 세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습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위를 계기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몰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를 떠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종족 이렇게 이합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통합 거쳐서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계층 등의 관계의 기초에 사회 조직이 운영되는, 그 전에 그 혈연에 의해서 되는 거랑은 다른 이제 이런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국가 성립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군대, 법률, 아까 말한 그 자세한 어떤 지금 우리나라 헌법 같은 건 없어도 적어도 계급을 다스리려면 법률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또 감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세도 있어야 되고, 최고 통치자도 있어야 되고, 이게 국가의 징표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국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죠. 근데 이제 고조선은 노예제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까 말한 대로 부족과 부족 간의 무한대의 전쟁. 이게 그 당시 그때 사람들도 평화를 원했어요. 평화를 원하는데 아직 그 평화가 이 민중들에게 다 돌아갈 만큼의 평화가 아니라 부족장들을 규합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권력 나눠먹기를 하고 전쟁은 그치자.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그게 노예제 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고인돌, 이게 이제 평안남도에 있는 가장 큰 고인돌인데 뚜껑이 40 내지 100톤 이런 고인돌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적어도 할 수 있는 권력. 이걸 보면요, 여기 용산무덤 이게 BC 34세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1세기로 나와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자. 좀 이따 그게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남쪽에도 있어요. 24세기, 27세기, 이거는 고조선이 평양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한반도를 다 우리 지도 보세요. 고조선은 평양의 저 이북에 있어요. 남쪽에는 그냥 한이 있었다. 진한 이런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고조선의 강역이 계속 변해요.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고조선이 이렇게 통일시키고 이제 만주까지 쫙 이렇게 시기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경기도 전남으로 들어가서 이때 이제 적어도 청동기 시대 이적이 나타나고 고인돌 무덤이 있고 집자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청동기 문화가 이제 쫙 남쪽으로 내려가고 고조선의 통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평양에만 1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모여 있는 곳이 20곳 정도고, 우리나라도 남쪽에 가면은 화순, 그 다음에 고성, 이런 데 가면 고인돌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인돌의 나라? 그렇게 볼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발에 채이는 게 다 고인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인돌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인돌을 찾아갖고 갔는데 없어요. 여기 지도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기 고인돌이 밭 한가운데 그거 있었는데 없앴다고 귀찮아서 그러니까 산이나 밭이나 어디나 고인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 남의 집 마당에 있기도 하고, 소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런 운동장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거의 다 없어진 고인돌이 그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강상무덤이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순장이에요. 순장 무엇인지 아시죠? 같이 묻는 거. 그러니까 귀족 3명을 묵는데 가족 3명, 130명을 순장시킨 거예요.
그만큼 이게 단군요선 말의 무덤이라고 측정해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저기 요동에 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고조선의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순장, 그다음에 이제 이게 누상 무덤,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고, 여기서 이제 보면 누상 무덤 여기 보이시죠? 거기 조금 위에 있는 게 강상 무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순장 무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이제 노예제 사회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아시죠? 팔조범금, 팔조금법이라고도, 팔조범금이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부상을 입힌 자는 곡식으로 부상한다.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상식을 써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어떠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이 세 가지가 다 이 전체가 형법 플러스 맨 끝에 보면 뭐 50만 전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오고 노예가 안 되려면 돈으로 변상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법 플러스 민법.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보통 이런 게 아니라 계급 사회를 반영하는 거고 노예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얼핏 당연히 이제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될 것 같잖아요. 원시 시대도 그랬을 것 같잖아요. 아마 그랬겠죠?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조선쯤 들어오면 귀족이 노예를 죽이면 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노예가 주인을 죽이면 엄청 벌을 받겠죠. 계급적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벌이는 살인에만 집중 적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물을 빼앗아 갖고 채무노예를 전락시키는 그걸로 법이 이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다 죽여버리면 반항을 할 거 아니니까 곡식으로 무마하는 길도 열어주고, 무마하는 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예도 나와요. 여자는 뭐 노비, 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노예주가 있고 노예가 있고 자연손흥민이 있고 이런 고조선이라는 게 신분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고 노예 귀족주들, 노예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걸 법으로 정했던 것. 이거 고조선의 팔조법금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 이제 민족진영 어르신들이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홍익인간이 인형을 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이런 오해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만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나라였다면 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면 성이 있게 있어요. 이런 이제 초기 성곽들, 광동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초기에는 이게 성인지 잘 몰랐어요. 고조선 성인지. 근데 이 디탐리 토성, 이런 이제 청암동 토성 이게요.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고구려 토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 때 성이다. 위에는 다 고구려 양식으로 쌓았으니까. 고구려 양식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성을 보면은. 근데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니까 고조선이 고구려 때 게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이라는 게 비슷비슷한데 성이 쌓은데 또 성 쌓고 이러는 거지 뭐 그렇게 막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단군 유선의 초기 성곽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황대성 이런 건데 이런 성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걸 실증하는 건데 이게 황대성이에요. 이게 보면 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있잖아요. 저기 하얀 거 보이세요? 가운데 이거 여기가 이제 성곽인 것 같고 저기가 그 고인돌 위에 거를 짚어주시면 이게 이제 고인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걸 이렇게 지형도로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고인돌과 돌간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저 성이 언제적 성인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탄소로 측정할 수 있는 뭐가 나오든가 뭐 이 유물 뭐가 있어야지 측정하지 아무거나 저 고조선 성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저기 보면 이게 그 성벽 위에 이제 고인돌이 나온 거예요. 고인돌이 있는 건데 이 고인돌은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나서 성을 지은 지 오래된 다음에 고인돌을 만든 건데 거기 돌간 무덤 유물에서 이 시대 때 유물이 나온 거예요.
측정할 수 있는 뭐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황대성이 축조되고 한참 있다가 거의 이제 폐성이 된 다음에 쓴 무덤이 이 시대 때랑 증명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것이 고조선 때 무덤이었다, 고조선 초기에 성곽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또 하나 고조선에 군대도 있었어요. 상비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조선에 기록에 보면 군사 최고장관 운가, 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6개 계급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가, 우가, 뭐 마가 뭐 이러면 무슨 좀 세련되게 이름을 정하지 왜 저게 뭐냐. 그렇게 정하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뭐 타이거스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세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름을 쓰면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동물의 표상 그리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깊은 선입견 작가님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고인돌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별도끼예요.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누가 썼겠어요? 지휘관이 썼던 거죠. 군사 지휘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별도끼, 비파형 창끝, 돌단검 이런 게 무수하게 분출이 되고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조선 말에 고조선은요 단군주선이 있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단군주선이 1500년 가요. 그리고 단군주선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망해요. 망하고 이제 다른 이제 그 후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볼 때 기자조선이라고 배웠죠. 기자조선. 기자는 없어요. 기자가 가짜예요. 우리나라에 온 적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어떤 이렇게 고조선, 단군조선의 왕조가 이렇게 하고 왕조가 바뀌어서 고조선을 이어서 후조선으로 가요. 근데 후조선 말에 오면 이 후조선이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만조선이라고 또 바뀌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세 왕조가 있어요. 단군조선이 있고 후조선이 있고 만조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만조선이라 그러면 알아도 만조선이라고 모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만조선이 위나라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거든요. 만조선은 우리 그쪽에 살던 동포예요. 동포인데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더 이상 우리 유민들이 살 수가 없어지니까 돌아온 게 만이에요. 근데 만인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영악해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조선이 세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후조선 때 보면은 연나라랑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병 수십만 명, 전차 700대, 기병 6,000명이 동원됐다고 위략에 나와요. 위략이라는 중국 책에 나와요. 이 연나라가 조선을 치러 가는데 이 정도가 동원됐다. 그러면 군대 아무도 없는데 이 정도 갔겠습니까? 이 정도에도 군사력이 고조선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것은 고조선 한전쟁 때, 이게 사실 한사군이 설치될 그때의 얘기인 건데, 그때 고조선 군사를 1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쪽에서 동원된 숫자, 이쪽에 동원 숫자 합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1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간에 이 평화, 이제 전쟁 그만두자는 수요 협정을 맺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에요. 우리는 그 한조선은, 그러니까 후조선 지나고 나서 만조선이 오는데 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거든요. 그 왕이 대사로 자기 태자를 보내요. 가서 교섭하라고. 그때 말 5,000피를 끌고 가게 해요. 기세인 거죠. 깃발에다가 말 5,000피를 끌고 가게 해요. 그 정도로 말 5,000피를 대사 있잖아요. 교섭하려 보내면서 그 정도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만큼 상비군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대 국가의 시스템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고조선의 영역을 좀 보면은, 이거는 다 사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료들,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사료들 이렇게 검증한 거, 그다음에 중국 문헌에 나오는 거, 우리나라 옛 문헌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영역만 보고 대고조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소고조선, 평양 중심에 조그맣게 있었다. 왜 아까 말 성읍 국가였다. 평양에만 있었다. 내지는 만주에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중국에서 사갖고 온 지도인데 연합뉴스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분홍색 있죠. 여기가 초기 고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조선, 만조선 이렇게 점차 이렇게 고조선 강역이 이 정도로 되는 거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미송령 단지선의 팽이 그릇 이런 것들이 평양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외왕상 그다음에 한강까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고조선 유적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남한에서 강화도예요. 강화도에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강화도에 고인돌이 나왔는데 고인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팽이 그릇이 나와요. 이거는 고조선 초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산성 있잖아요. 거기 무슨 산성이죠? 많이 사는 산성 있잖아요. 그게 강군의 아들들이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근데 한강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00년기 전반기에 들어오면 한강유역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전 지역에 포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년기 중반 이후에 들어가면 요동을 차지하고 길림장춘을 차지하고 요서 동부 쪽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뭐냐면 청동검이죠. 청동 거울. 청동으로 만든 거울인데요. 이거가 난 너무 제가 어떻게 이걸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저 선들 있잖아요. 0.02mm. 예, 무수한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옛날에 내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열불 났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얘들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우리 아들 꼬마 때 이제 박물관을 가면 이제 삼국의 역사가 막 나와요. 나오는데 중국도 화려해요. 또 일본도 화려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본 가죽으로 두르고 이렇게 장작불 펴놓고 있는 있잖아요.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중국도 우리가 전수해줬고, 그러니까 전수는 그건 근거가 없지만 어쨌든 빨랐고, 일본 문화는 정확하게 우리 고대 문화 다 고조선에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가들은 어째서 그림을 그따위를 그려놨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고조선이 여전히 미개한, 그러니까 당군 쑥이나 먹고 마늘이나 먹고 뭐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위 나오잖아요. 이 거울들이. 이 거울의 이게 있잖아요. 저는 빗살무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우리는 태양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이 태양의 후손이라는 게 되게 빗살이 태양 있잖아요. 이걸로 나타나고 여기까지 발전시킨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거 되게 불가사의하죠. 지금도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그리기 힘들어요. 이거는 청동 교회 장식품이에요. 근데 보이세요? 내가 흐릿해드려서 일부러 크게 했는데 막 웃고 있는 게 보여요. 막 웃으면서 방울을 돌리는 거야. 굴렁쇠 같은 거 있잖아요. 방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출토돼요. 방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음악을 형상하면서 무덤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방울도 울리고 교회를 하고 이런 재치 있잖아요. 굉장히 위트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게 고조선의 고인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되게 재밌는, 이게 비파형이에요. 되게 멋있죠. 이거 KBS에서 나온 건데, 이게 내가 위에 것만 보고 무슨 칼이 이따구로 만드냐라고 생각을 했지, 박물관에 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 드라마 봐요. 옛날에 삼국시대 이런 거 보면 다 저런 말 나와요. 아니에요. 중국은 이런 말 썼어요. 이런 말체 썼어요. 이게 고조선의 말이에요. 수레가 나왔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복원을 해보니까 저런 수레인 거예요. 쌍두마차. 이거는 그냥 하나냐 둘이냐 그게 그거 같지만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사람들이 이거를 모을 수 있는 기술력이 달라요. 중국은 정확하게 단두마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요새는 이제 중국 옛날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 무슨 뻥이라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지게 그려놓고 중국은 굉장히 이제 한 후대의 문화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말 같은 거를 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중국보다 더 세련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 고조선 책에 나와요. 한의학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침술이 되게 많이 발전해 있었대요. 돌침. 근데 이걸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 인삼이 중국보다 유명했어. 비단이.
근데 그 흔적이 이렇게 신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비단을 길렀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입었던 게 이게 아니고요. 표본 가죽이 아니고요. 네. 누에고치를 길러서 비단을 만들어 입었어요. 목화는 나중에 고려 때 어쩌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누에고치를 치는 게 신석기 도자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나라 누에는 석잡누에예요. 중국 누에는 넉잡누에예요. 근데 이제 북쪽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석잡누에가 먹는 것도 잘 먹고 조금 먹고 잘 크고 병도 안 걸리고 색깔도 훨씬 예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조선이 되게 유명했던 게 돌침, 이렇게 돌침하고 비단 이런 게 되게 유명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귀한 약재들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러던데 내가 그 관련해서 책을 빌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왜 돌침이 발전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시체를 묻어주다 보니까 시체를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내부 내장을 알게 되는 거야. 신체적인 특성. 그래서 이 돌침 같은 게 양반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귀족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노예들이 이걸 수습하면서 이런 돌침 같은 거를 발명했고 이걸 전파시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석기 시대까지가 원시 사회죠. 운명으로 갔고 선사에서 역사로 우리나라 글자도 있었다 그러죠. 신지 문자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민족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다른 민족의 아류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밝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라는 거, 우리나라 고조선이.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고대 국가를 만들어지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은요, 신석기 때까지 민족은 없어요. 신석기 때까지는 종족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민족이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져야지 만들어져요. 왜 민족이라는 것이 국가가 만들어져야지 만들어지냐면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화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민족이라는 것을 국가라는 것과 같이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처음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적으로 하는 단일 민족이다. 단군조선 시기에 원형이 형성되었으며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민족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 생긴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알잖아. 배웠잖아. 부르주아 혁명이 만들어지고 봉건제가 해체되면서 민족국가가 만들어졌다. 프랑스 혁명. 이게 18세기. 그때 유럽에서 민족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기원전 BC 3000년대에 민족이 만들어졌냐. 우리나라 학자들 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민족이라는 말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 학자들이 민족이 없었냐고요. 근데 그렇다면 그 민족이라는 말 갖고 동질성을 확인해요. 이 시대 때는 뭘로 확인했을까? 민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라는 거 어떻게 확인했을까? 어떻게 확인했을 것 같아요? 단군의 자손이라는 걸로 확인을 했던 거죠. 우리는 단군의 자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단군능 발굴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 뼈가 나왔어. 옛날 우리 신화에 나왔던 그 뼈래.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희주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래 옛 유형의 한반도인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살았어요. 살았거든요. 우리나라의 100만 년 전 구석기 나오죠. 쫙 나오죠. 거의 그 동굴에서 그 다음 층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런 민족 한단고기 주장하시는 분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우리 민족이 제 바이카로에서 왔대. 아니에요. 바이카로에서 온 거 아니에요. 왜 바이카로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때 그분들이 공부하실 그 한단고기 이런 책들이 나올 무렵에 소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발굴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뼈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가 제일 앞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제주도
우리나라 전역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분포들을 보면 유적지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적지의 나라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국가가 민족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를 하고 이런 이제 혈연 공동체가 사람들을 정치적 공동체를 결속시키면서 민족 형성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국가가 만들어졌어도 다 민족 국가가 민족 형성의 계기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민들이 막 이동하고 막 이합집산이 돼요. 그러면 단일성이 보장이 되질 않아요. 서양은 그래서 민족이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이동, 게르만 대이동. 그게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쫙 민족이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십자군 전쟁이니 뭐니 난리를 치고 워낙 싸움들을 많이 하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당군조선이 딱 막아버렸어요, 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단일성이 보존이 됐는데 그런 날 유럽에서는 그렇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부족들이 모여갖고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그걸 좀 약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오는 거고, 아까 말한 중앙집권적 국가였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 이제 얘가 민족에 대해서 이따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까 다 당군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료에 나와요. 삼국유사 당군기, 부여왕 헤브루와 이 해씨 있잖아요. 고구려왕 주몽, 고구려왕 주몽도 해씨예요. 해씨고 다 당군의 직계 해모스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해씨가 그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고씨 다 같은 뜻이래요. 해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로 다 같은 뜻이었는데 중국의 이두를 빌리다 보니까 표현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왕기 이런 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신라, 이거 신라죠. 고래, 고구려, 부여, 예, 맥, 옥저 등의 우리나라의 무수한 나라들이 전부 당군의 후예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국가가요, 당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까 당군조선이 다 만들어지는데 이게 곧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후조선 때 오면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구려라는 국가가 생겨요. 부여라는 고대 국가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냥 조선에 소속돼 있었던 거야. 소속돼 있었다가 독립을 해서 새로운 고대 국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 어디가 있냐면은 구려, 부여, 진, 남쪽에 있던 진 있잖아요. 이게 다 고대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고대 국가고 이 모든 나라들이 당군을 민족의 시제로 추앙하고 숭배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고구려는 당군조선과 구려를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특히 당나라 이거 보면 재밌어요.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보장왕을 불러갖고 이제 계급을 이렇게 시급을 주고 거기 지방 왕을 시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 보장왕을 조선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손자 보온을 조선 군왕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를 고구려 계승국이라고 본 거를 얘기하는 거고 고구려는 당군을 이렇게 계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처음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래 무덤 양식이 고조선 고인돌이어야 되는데 고구려 양식이다. 애초에 그 당군능 있잖아요. 이거는 고구려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자기 시조신으로 시조의 모셨기 때문에 고구려 때 그거를 이렇게 고구려식으로 만든 거예요. 무덤을 새로. 그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만이 아니라 신라 때 이런 게 나와요. 신라는 누가 만들었느냐? 고조선의 유민들이 만들었다. 이런 게 기록이 나와요. 6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여섯 마을을 이루고 살았고 이게 나중에 신라가 됐다. 그 다음에 솔고가 당군의 초상화를 천장이나 그려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만큼 신라는 마치 딴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고대 국가는 다 당군을 이어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발해도 마찬가지고 발해는 특히 역사 왜곡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정통이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이게 발해 역사를 당군으로부터 했다 보니까 발해 역사는 자기네가 직계라는 걸 과도하게 쓴 그럴 정도로 당군의 직계라는 의식이 되게 강했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말은 없었어도 당군의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런 자의식, 민족적인 자의식 이런 걸 갖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고려 때도 막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삼국 통일신라 아니죠. 왜냐하면 남북국 시대 발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통일국가를 북에서는 고려 때부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당군 조선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주권 밑에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태종실록 나오고 그때까지 당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보수하라는 것, 당군능을 수리하라는 것, 거기에다가 잘하라는 것 이런 기록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민족 형성 단계가 고조선이라고 한다면 고려를 거쳐서 이게 북의 역사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이제 민족 발전 단계로 왔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보도록 하죠. 민족이라는 것은 이걸 외워야 돼요. 핏줄과 언어, 문화와 지역의 공통성에 의해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다.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민족에 대해서 하다가 이게 민족이 뭐야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공통성에 기초해서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고한.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당연한 말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근데 적어도 사회생활단이 공고한 집단이 민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까? 시족, 종족, 족. 민족과 인종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민족주의자 그러면 인종주의자처럼 이렇게 욕을 먹어요. 쇼비니스트들 저 있잖아요. 뭐 이런 그걸 구분해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인류 역사의 여명기의 자연적 유대. 민족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인종은 같아도 유대 민족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 민족. 그 사람 구분이 되죠. 그런 인종들은 하나의 비슷한 어떤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인류 역사 여명기에 같은 집단이었다는 거. 그렇지만 역사가 바뀌면서 흩어져 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인종이라고 말을 한다면 민족은 지역을 기반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하나의 이런 게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우리 결의 민족 같은 말인지 아시죠? 아니에요. 결의랑 민족은 다른 말이에요. 결의는 무슨 말이냐면은 혈연 민족의 기초가 된 집단이 결의예요. 종족이란 종족이 합친 상태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하나의 결의가 하나의 민족이 된 나라예요. 거의 이런 나라가 없어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몇 개의 족이 합쳐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요. 예를 좀 이따 들어볼게요. 민족은 하나의 족으로 형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족들이 막 결혼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혈 집단을 만들어서 민족이 만들어져요. 갈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브리테인 이게 어느 나라 같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느 나라의 족의 구성도예요. 프랑스. 예, 프랑스예요. 프랑스인은 북부 프랑스족과 프로방스족으로 나눠져요. 혈연색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면은 인종적으로 또 완전히 다르고 북부 프랑스족은 키도 크고 머리칼 색깔도 다 밝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또 갈리아 민족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이합주산을 하면서 다양한 자기는 갈리아인이라고 주상이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서양 고전 소설을 보면 뭐 갈리아인이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원래 어느 인종 출신인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종 구성이 복잡해요.
다른 나라는 보통 이렇게 이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여러族들이 이합집산을 해갖고 국가로서 통합적인 발전을 해서 프랑스 민족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프랑스인으로 살면서 자기는 프랑스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영국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부의 인종적 격차 이게 엄청나다 보니까 굉장히 단결이 안 되겠죠. 서로 간의 어떤 정서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하나의 종족이 하나의 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된 나라가 거의 없고 이런 나라가 제일 큰 데가 어디라든가 그 덴마크인가 어디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이건 낮긴 한데 하나의 족으로 하나의 민족이 된 나라가 몇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BC 3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걸 갖고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단결을 잘하는 거죠. 그 민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기구석기 시대 때는 집단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단을 형성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인류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결의의 맹가가 싹 탔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유동적이라서 이걸 갖고 우리의 두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중기구석기로 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정서미학적인 종교적인 관념이 형성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중기구석기 시대에 무덤을 팠는데요. 서양에서 그런 게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게 그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 가슴에 꽃가루 화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중기구석기 시대. 무슨 얘기겠어요?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무덤을 그 무덤도 되게 유명한데 노인이 죽어서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노인을 보니까 관절염과 무슨 병으로 되게 오래 앓았어요. 근데 그 나이 때까지 살았다는 것은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기구석기 시대 때 오면 이미 이제 인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배려하는 종교적인 미학의 관념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석기하고요 중국 석기하고 제가 비교를 쭉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석기는 그러니까 이만하다면 중국 석기는 되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마고 이 중기구석기로 오면서부터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석기 자체가 달라져요. 혹시 거기 가보세요? 전곡리 거기 가보셨어요? 전곡리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거든요. 거기 가면 아슐리안 토기라는 게 있어요. 아슐리안 토기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주먹 토기예요. 근데 이게 대칭이 딱 다이아몬드 같이 돼 있거든요. 그걸 아슐리안 토기라 그러는데 전곡리에서 그걸 발견했거든요. 또 어떤 미군 병사가 발견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슐리안 토기는 동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만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는 주먹토기같이 이런 거 쓰고 자기네는 예쁘게 만들어서 쓰고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지네는 이렇게 우월한 문명이고 우리는 아니었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있었어요, 아시아에. 근데 우리나라에 아슐리안 토기가 그 전곡리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박물관들이 하도 거기 같은 설명을 안 해줘서 그렇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후기 구석기에 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중석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중석기는 후기 구석기와 신석기의 사이에 있는 그래서 간석기라고도 말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간석기가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 간석기 때요 지구의 온도가 바뀐대요.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 구석기 시대 때 이렇게 굉장히 추운데 우리나라는 안 추웠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때 보면은 코뿔소 뭐 큰 짐승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화석에서. 그건 뭐냐면은 저기 그 북쪽에 있는
이렇게 맘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고 굉장히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그런 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석기 시가 빙하가 녹잖아. 그리고 일본도 분리돼요. 일본도 분리되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중석기 시대에 이제 맘모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맘모스 하나만 잡으면 한 달을 띵가띵가 먹고 살 수 있었어. 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껏 잡아봤자 노루고 사슴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돼요. 사냥 집단들이 생기게 돼요.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통일성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거예요. 종족 간의 교류를 되게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신석기 시대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신석기 특징 뭐예요? 농사. 신석기에 농사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사는 뭐냐면 지역에 눌러 앉아 있는 거잖아요. 눌러게 앉아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하나의 시족 종족이 동족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족 평이해가 생기는 거고, 시족 평이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의 그 결의 공통성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족들이 이렇게 막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막 쫓겨나요. 재산을 못 가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또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옆에 종족이 가서 치기도 하고 거기가 더부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해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족들이 분산하고 통일하고 집중하게 되면 동족으로 발전하면서 하나의 이 동질성들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결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정착 생활이 만들어지고 결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동족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가설이냐? 가설 아니에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농경 문화. 그러니까 신석기 일본은요. 이 농업혁명이 없어요. 일본은 토질이 우리보다 되게 안 좋았고 워낙 이제 바닷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걔네는 신석기는 있었지만 이게 농업혁명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족 진영 어르신들이 우리 농경 민족이다 그러면 되게 후진걸고 우리 기마 민족이다. 그러면 굉장히 진취적인 거 아니에요. 기마 민족이 국가를 만든 거는 한참 뒤에요. 다른 나라 다 만든 거 보고 배워서 따라한 거예요. 먼저 있잖아요. 저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이 누적된 거 있잖아요. 이게 농사혁명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민족이라는 것이 가장 선진적인 우리나라는 그러면서도 기마를 되게 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석기 시대 이런 우리나라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는 만주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나와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의 족이 있잖아요. 신석기 시대에 형성되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이거 중국 토기예요.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토기하고 우리나라 토기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북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다른 거는 뭐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잡하고 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나면 무겁고 막 있잖아요. 조잡스럽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는 단아하고 예쁘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빗살무늬 토기를 얘기해 보니까 진짜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상감청자, 고려청자를 발전한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그런 거 보고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토끼를 밋밋하게 안 만들고 저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을까? 내 땅에 묻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워낙 저장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걸 부를 때 봤대요. 부를 때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열이 잘 이렇게 모이는 있잖아요. 이게 되게 많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혈연관계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이거는 이 생활 과정에서 이제 핏줄을 따르려는 지향과 요구를 나오며 생활 과정에 구현된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기질과 결의의 특성이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의냐 민족이냐 이런 것들은 순혈주의
순수한 피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 순혈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치가 나치 피 이런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정수일 선생님 아세요? 정수일 깐수 교수라고 모르세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 하시던데 신라 괴릉에 가면 신라 왕의 무덤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왕릉인데 거기 서 있는 신하의 상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의 조각상이 서양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라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신라가 자기를 가장 잘 지킬 신하로 상을 세운 사람이 서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도 보면 서양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집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에 이게 다 다른 민족이 들어온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발해가 망하고 발해 유민이 고려로 쫙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군두산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점차 내려와요. 이렇게 민족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하나냐. 이렇게 몇천 명이 있어도요. 이게 몇 세대를 가면 섞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훈혈성이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쟤네는 막 지뢰 피만 중요하다 그러고 이렇게 국제주의적인 원칙은 배타적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돌아가요. 일자리가 얻었다가 돌아가고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냐면 조선족들 아니냐. 그러면 또 부정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미국 놈들한테 하는 이상한 짓을 배워갖고 배타적이고 막 이러지 원래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유사성으로 표현되니까 동족 감정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친근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동족의 핏줄을 고수하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사상 감정이 자기 집단의 혈통 동족의 통일성을 고수하려는 화상 감정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작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혈통, 핏줄 이런 것들이 유전학적인 친연성과 관계가 있어요. 유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유전된 생물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여러 가지 국가를 만들고 우리 국가적인 발전을 이룩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외적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적어도 다른 문화를 거부하려고 하고 이런 걸로 발전되는 하나의 사회적인 작용을 떠나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혼혈성 기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단혈성 기원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류학적인 것들을 봐도 인종지표의 어떤 그런 게 되게 동일해요. 동일하고 한 갈래에서 온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종지표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대부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북반기에 50%? 남반기에 50%? 아니면 40대 60?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한반도와 만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온 건데 이거를 아무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거야.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고 일제 때로 넘어가면 당근 말살 정책으로부터 쓰면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것도 부정하려고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보다 더 늦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임나 일본 부설 이런 거 막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다 어디서 들어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내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과학적으로 쫙 이렇게 실험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추위별 이런 게 있어요. 동굴이 하나 있는데 구석기 전기부터 나와요. 전기, 중기, 후기, 역포인 무슨 있잖아요. 이렇게 쫙 나오는데 만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성분 분석을 인류학적인 증표를 쭉 해보면은 발전된 유형 이런 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동굴에 하나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거 그런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거부터 북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체질 유형, 검은 머리칼, 알맞춤한 피부, 얼마간 연한 눈빛깔, 고든 이마,
뭐 이게 이제 우리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 전부 나는 전부 다 이번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 좀 많이 깨졌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단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두형.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몽고도 단두형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몽고랑 같은 인종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몽고의 단두형은 뭐 이게 넓은 단두형이고 우리는 이 비율이 다른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한 우리의 인종적인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민족적 문화적 공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우리나라 민족적인 특성이에요. 미진하고 무거운 것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 우아하고 점잖으며 유순한 것을 좋아하는 정서를 갖고 있고 간결 섬세한 것을 즐기는 감각을 갖고 있다. 신석기 질그릇으로부터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색감도 맑고 시원한 거, 굴곡도 되게 단아한 거, 되게 반복되는 거 좋아하고 단순한 거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예로부터 되게 가무에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음질이 되게 이렇게 단순하고 부르기 쉬운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이돌에서 히트하는 노래는 단순 반복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공무도화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거 볼 때요. 이거 그러니까 그 광리자고가 그 가서 봤잖아요. 어느 바닷가에 낚시하러 갔더니 강가에 어떤 늙은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말려요. 가지마오 하고 불러요.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세요. 그런데 기어코 물속으로 들어가 죽으셨네. 그러니까 원통해라. 저 이물 따라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리자고가 너무 슬퍼서 그 노래를 아내 여옥한테 했대요. 근데 여옥도 막 슬퍼갖고 몽우인을 띄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저걸 국어책에서 보고 이딴 걸 뭐 유명한 거라고. 왜 이렇게 패배적이고 이렇게 우울하고 무슨 귀신 나오는 것 같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 얘기 듣고?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근데 내가 이게 고조선을 이해하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뭐 때문에 이해가 됐냐? 고조선이요 노예제 국가라는 걸 보고 나서 이해가 된 거예요. 노예제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뛰어난 거냐? 노예제 사회를 잘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소통 능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걸 보고 슬퍼할 줄 알고 슬픈 얘기를 옮겼더니 같이 슬퍼하고 그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촛불의 실력 같이 분노할 줄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공감 능력 세계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나는 이 공무도화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고구려가 노예제 사회 때문에 너무 슬펐어. 그랬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사람들이 지금 북이 굉장히 아까 내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왜 당군을 만들었느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노예냐 죽음이냐 사회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념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지키는데 왜 당군을 만들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망했어요. 주변에 소련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조선만 남았어요. 조선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힘을 어디서 찾으려고 한 거냐면 민족한테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아야 답을 하겠다. 그래서요, 제가 그 소설을 막 봤어요. 그때 소설들을. 그랬더니 김주성님이 저거 팔아! 하고 명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때 94년도인데, 그때 북의 민족주의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그건 그때까지만 해도 유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당군이. 왜냐하면 유동에서 아까 말한 누상무덤, 강상무덤,
이런 게 뭐 비파형 농건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전쟁터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전쟁터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걸 뭐 굳이 이걸 팔아 그러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가 조선이었다면 한사군이 일로 들어왔던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면 평양이 유린당했다는 거 아니냐. 한사군은 평양이 없었습니다. 한사군하고 한나라하고 후조선이 이렇게 만조선이 싸운 거기는 요동이에요. 요동이거든요. 요동성 있는 데인데 거기서 한사군은 거기에 설치됐다가 고구려 유민들과 고구려 사람들과 당군 조선 이렇게 조선의 유민들이 쫓겨나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반대를 하는데 일단 파보라. 그래서 뼈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부부의 조사해 보니까 빚이 30세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유성이 뭐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냐면 이것만 갖고 당군조선이라고 말하면 우스갯소리 된다. 다 팔아. 모든 유물들을 다 팔아. 그래서 평양 일대에 완전히 새로 막 이잣들이 뒤지는 거야. 그래갖고 소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가주의에 빠져갖고 고려 때 것도 당군 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막 그래갖고 막 어떤 진지한 학자가 저게 허구라는 게 드러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갖고 막 조사하다가 죽기도 하고 홍수에 휩쓸려 갖고 그런 일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 김주석이 생각하기에 사회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운명을 지키는 힘은 우리 민족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조사를 해본 답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주었다고 생각해요. 역사가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위대한 문화를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북의 역사에 대한 모든 조사가 처음부터 다 그 전까지는 아까 말한 BC 2333 그걸 전부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정도의 공력을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주를 위한 투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민족이 별 볼 일이 없으면 그런 힘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너희는 열등한 민족이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복원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를 여러분들 모두가 답을 내려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 뛰어난 민족이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고조선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역사는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북에서 그 다음부터 아주 세세하게 연구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끝에 결론으로 지금의 북이 뭐 인공위성을 만들었네, 미국을 무릎 꿇렸네. 그 모든 힘은 지금 북도 뭐 뛰어나겠지만 우리 민족의 위대한 힘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 것으로 제 오늘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